2004년 6월 경북 화령시는 초여름의 빛이 오래 머무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녁 공기는 아직 따뜻했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이 공원 어귀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버스 정류장에는 퇴근한 직장인들이 땀을 닦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도시는 그저 평온한 일상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저녁, 모두가 보지 못한 작은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한 남성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삶의 자리에서 사라진 것이죠.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사람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야근이겠거니 혹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했지요. 하지만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회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사라지는 순간은 늘 조용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도 없고 경고도 없고 징조조차 남기지 않는 순간이지요. 그 조용함은 때로 가장 위험한 신호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조용함 하나가 곧 한 도시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게 되는 시작이었지요. 2004년 6월 화령시는 전형적인 지방 중소도시였습니다. 인구 15만 남짓한 이 도시에서 대학을 마친 청년이 지역 기업에 취직한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큰 자랑거리였지요. 황성민은 바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2001년 대구의 한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지역 중견 제조업체에 입사했습니다. 27, 입사 3년 차. 누가 보아도 앞날이 밝은 청년이었지요. 동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성민이는 항상 웃고 있었어요. 아침엔 먼저 인사하고 점심엔 후배들 밥 사주고 회식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띄우고 그런 애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 밝은 웃음 뒤에는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은 공간이 있었던 것이죠. 성민의 하루는 늘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집을 나서 8시 20분 회사에 도착하고 점심은 회사 식당에서 해결하며 저녁 6시면 퇴근했습니다. 당시엔 아직 주 5일제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이었지만 그의 회사는 격주로 토요일을 쉬고 있었지요. 그만큼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엔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헬스장에 들렀고 주말엔 친구들과 당구를 치거나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를 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20대 후반 청년의 일상이었지요. 그러나 2003년 가을 그 평범함에 작은 균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입니다. 대학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주변에서는 결혼을 기정사실처럼 이야기했지요. 성민의 어머니는 이미 예단까지 준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울 본점 발령을 받아들이며 장거리 연애를 거부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내 인생이 여기서 멈춰버리는 것 같아. 그 말 앞에서 성민은 끝내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언젠가 화령시를 벗어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별 후 성민은 태연한 척했습니다. 괜찮아요.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어 보였지만 싸이월드 미니홈피엔 다른 진실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줄어들고 짧은 독백과 노랫말이 그 자리를 대신했지요. 오늘도 그냥 그런 하루입니다. 비가 오네요. 창밖만 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야 괜찮냐고 일촌평을 남겨도 성민은 크크 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가벼운 방어막이었는지 당시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2004년 초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래처 직원이었던 이지연 씨였습니다. 밝고 적극적인 성격의 25살 여성으로 먼저 연락처를 묻고 문자를 보내고 만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성민은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따뜻한 에너지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3월부터 둘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도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성민이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과거 연인이 자주 가던 식당에 가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오빠는 아직도 그 언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가 이렇게 말할 때면 성민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웃기만 했지요. 미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자신을 그 역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 생활도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속 상사인 김도현 과장은 일은 잘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지나친 친절을, 기분 나쁠 때는 과한 질책을 반복하는 사람이었지요. 성민은 그에게 항상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김 과장은 성민의 여자친구인 지연 씨에게 이상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만남을 만들고 거래처 회의에서도 유독 그녀에게 말을 걸었지요. 지연 씨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요? 오빠한테도 이상하지 않아요? 성민은 난처할 뿐이었죠. 직속 상사를 향해 뭐라 말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5월 말 회식 자리에서 김 과장은 술에 취해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너 여자 잘 만났더라. 그런 여자는 잘 붙잡고 있어야 해. 잘 못 잡으면 놓쳐버리는 거야. 그 말투에는 묘하게 뒤틀린 감정이 묻어 있었지요. 질투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과장 요즘 집에서 문제 있대. 부인하고 별거 중이라던데. 너 조심해라. 성민은 그제야 상황의 흐름을 제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6월이 되자 성민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점심에도 혼자 있었고 회식도 피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취소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안 좋다고 걱정했지만 성민은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라고만 말했지요. 그가 미니홈피에 마지막으로 남긴 사진은 6월 5일 퇴근길에 찍은 노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적힌 문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입니다. 아무도 그 말이 예고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균열은 이미 깊어져 있었고 그 균열 사이로 한 사람의 삶이 아주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2004년 6월 13일 그 균열은 마침내 한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리게 됩니다. 2004년 6월 13일 일요일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민은 평소처럼 7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2002년식 아반떼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요. 라디오에서는 드라마 OST가 흐르고 있었고 아무도 이 평범한 아침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성민은 자리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윈도우 XP의 짧은 부팅음이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동료들은 주말 잘 보냈어요? 하고 인사를 건넸고 성민은 네, 잘 쉬었어요라고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주말 내내 이어진 고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연과 김 과장 사이에서 쌓여가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오전 9시 회의 시간, 김도현 과장이 팀원들의 주간 업무를 점검했습니다. 황 대리, 대성산업권은 어떻게 됐어? 성민은 준비한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계약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이어 말투를 바꿨습니다. 목요일 미팅 때 같이 나와. 알지? 순간 성민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김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같이 나오라는데 왜 그러는 거지? 문제 있어? 성민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회사 식당 구석에 혼자 앉았습니다. 식판 위에 김치찌개를 천천히 먹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얘기 좀 해요. 성민은 응, 퇴근하고 전화할게라고 답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오후 업무는 평소와 다를 것 없었습니다. 거래처 전화, 견적서 확인, 이메일 전송. 그저 반복되는 일상이었지요. 하지만 오후 4시 김 과장이 불쑥 성민 자리로 왔습니다. 황 대리, 잠깐 나와봐. 둘은 복도 끝 비상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김 과장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너 요즘 나 피하지? 성민은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왜 자꾸 미팅같이 안 나가려고 해? 오해라도 있는 거야? 성민은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 과장은 말했습니다. 목요일 미팅. 이 대리 꼭 데려와. 알았지? 그 말만 남기고 과장은 걸어가 버렸습니다. 비상구 창문 너머로 회색 공단 건물들이 줄지어 보였습니다. 성민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연에게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그 어떤 답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어 동료들이 하나둘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성민도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건 뒤 잠시 라디오를 들었지만 곧바로 꺼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8시 21분, 성민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퇴근했어. 할 얘기가 뭐야? 지연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또 그 사람이 전화했어. 목요일 미팅 얘기하면서 저녁 먹자고. 성민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 나한테도 계속 같이 나오라고 해. 오빠, 나 정말 힘들어. 이대로는 못 버텨.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 들러서 얘기할게. 그러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전화를 끄는 성민은 잠시 고민하더니 차를 세우고 공중전화로 걸어갔습니다. 누군가에게 3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가 누구와의 통화였는지 그날 이후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8시 31분. 그는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다시 차에 올랐지만 집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가 있는 공단 쪽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자신도 왜 그곳으로 가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지요. 9시 1분. 회사 주차장 CCTV에 성민의 아반떼가 포착됩니다. 차가 멈추고 운전석 문이 열리고 성민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저화질 흑백 영상은 얼굴도 표정도 그 무엇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몸이 잠시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도어가 2초 정도 흔들렸습니다. 싸움인지 누군가가 차에 올라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뒤 운전석 문이 다시 닫힙니다. 차량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9시 3분 21초 주차장 게이트를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황성민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입니다. 그날 밤 이후 성민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지연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6월 14일 월요일 아침 그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감기나 몸살이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6월 15일 화요일 어머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출근했나요? 팀장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제도 안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요? 그럼 이틀째네요. 지연 역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도 꺼져 있었지요. 화가 나던 감정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6월 16일 오전 10시. 결국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성민의 어머니였습니다. 경찰은 초기 조사에 착수했지만 성인 남성의 잠적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절대 연락 없이 사라질 애가 아닙니다. 분명 큰일이 난 겁니다. 그렇게 6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황성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저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6월 16일 목요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몇 시간 뒤 화령경찰서는 서둘러 수색팀을 꾸렸습니다. 처음엔 단 5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된 작은 팀이었습니다. 성인 남성 실종 사건의 대부분은 자발적 실종이나 가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와 성민의 평소 성실한 성격이 고려되면서 경찰은 일단 기본적인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수색 지점은 회사 주변이었습니다. 성민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회사 주차장이었기 때문이지요. 경찰은 반경 5km 이내를 걸어서 탐색했습니다. 공원 벤치를 살피고 하천 둔치를 따라 걸으며 풀숲을 헤쳤습니다. 혹시 사고를 당해 쓰러져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밤길에서 위험을 마주한 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6월 17일 금요일, 수색 범위는 화령시 외곽 산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방서 산악구조대 3명이 합류했고 등산로를 따라 위로 올라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계곡 아래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2004년 당시 지방경찰의 수색 장비는 지금처럼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발로 뛰고 눈으로 찾는 방법 외엔 없었지요. 경찰견 한 마리가 투입되었지만 개는 회사 주차장에서 냄새를 잡은 뒤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이상은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성민이 그곳에서 흔적을 지운 것처럼 말입니다. 가족들은 애가 탔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경찰서를 지켰습니다. 우리 아들만 찾아주면 제가 뭐든지 할게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아버지는 철물점 문을 닫고 직접 수색에 나섰습니다. 성민의 대학 동기와 고등학교 동창들도 모였습니다. 사진 한 장씩 들고 시내를 돌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보셨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 이후 성민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 역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겼어. 대체 그 급한 일이 무엇이었을지. 그녀는 끝없이 자책했습니다. 더 다그쳤어야 했을까? 혹은 덜 다그쳤어야 했을까? 정답을 알 수 없는 질문만 남아 있었지요. 6월 18일 토요일,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실종자인 경우 가장 빠르게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었지요. 그날 오후 3시,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성민의 통장에서 6월 13일 밤 10시 24분, 무려 130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장소는 화령시 시내의 한 은행 ATM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약 8km 떨어진 곳이었지요. 경찰은 즉시 해당 ATM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당시는 VHS 테이프를 사용하던 시절이었고 영상은 흐릿한 흑백 화면이었습니다. 영상 속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키 약 175cm, 회색 반팔 티셔츠와 청바지, 모두 성민이 마지막으로 입고 나간 옷까지와 일치했습니다. 남성은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13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영상은 1분 23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면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옷은 맞는 것 같은데 저게 우리 애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민이가 저렇게 모자를 눌러 쓴 적은 없는데. 다음날 지연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아니에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성민이는 모자를 거의 쓰지 않아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달라요. 성민이는 발을 안쪽으로 모으면서 걷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팔자걸음이에요. 형사는 다시 영상을 돌려 확인했습니다. 지연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역시 의견이 갈렸습니다. 옷은 맞는데 뭔가 이상해요. 걸음걸이가 좀 다르죠.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상은 오히려 수사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만약 영상 속 남성이 성민이라면 그는 10시 24분까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큰 금액을 인출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왜 그 이후 흔적이 완전히 끊겼는지도 말입니다. 반대로 그 남성이 성민이 아니라면 그는 이미 그 이전에 무슨 일을 당한 것일까요? 누가 그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질문만 늘어갔습니다. ATM 주변 상가의 CCTV도 확보해보려 했지만 대부분 문을 닫은 시각이었고 2004년 지방 도시의 상점들은 CCTV 설치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결국 추가 영상 확보는 실패했습니다. 6월 19일부터 수색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내와 외곽을 뒤졌지만 단 하나의 단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인력은 한계가 있었고 다른 사건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요. 담당 형사는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광역 수배를 내렸습니다. 전국 모든 경찰서에 인상착의와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어디서든 목격되면 연락이 올 겁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형사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성민은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론도 이 사건을 짧게 다루었습니다. 화령시 20대의 남성 실종 가족의 애타는 호소. 기사엔 몇 개의 짧은 댓글만 달렸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들이었지요. 하지만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다른 사건으로 옮겨갔습니다. 성민의 실종은 조용히 잊혀져 갔습니다. 신문에서도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만이 매일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아들 소식 없나요? 아직 없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거죠? 형사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은 그날 이후 멈춰 있었습니다. 성민이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던 그 순간에 그대로 멈춰 있었던 것이지요. 허무만이 남았습니다. 수십 명의 수색 인력과 수백 장의 전단지, 수천 번의 전화와 확인 작업,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황성민은 여전히 사라진 채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느껴질 만큼 조용히 그리고 깊게 지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6월 20일 월요일, 화령시 지역 신문 화령일보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회면 하단, 누구도 오래 바라보지 않을 작은 공간이었지요. 화령시 27세 회사원 실종 일주일째 경찰 수사 난항. 기사에는 성민의 증명사진과 기본적인 실종 정보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목격 일시, 키, 몸무게, 차계 사항, 그리고 어머니의 짧은 호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실한 아이입니다. 스스로 사라질 이유가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말은 신문 지면에서조차 희미하게 묻혀 보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도 30초 정도 보도가 나갔습니다. 앵커는 담담한 표정으로 뉴스를 읽었습니다. 화령시에서 20대의 남성이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광역 수배를 내리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건물 외관과 성민의 사진이 잠깐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새로 개통되는 도로, 지역 행사 소식. 성민의 실종은 그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뉴스였지요. 인터넷 포털에도 같은 기사가 전제됐습니다. 댓글이 하나둘 달렸습니다. 빚 때문에 도망간 거 아냐? 여자 문제 같음.
요즘 젊은 사람들 잠적 자주 하잖아. 자살 같아. 그리고 마지막 줄에 누군가는 덧붙였습니다. 가족분들 힘내세요. 근거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성민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마치 한 장의 스케치처럼 가볍게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캡처해서 보여주자 어머니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요. 사람들은 왜 모르면서. 그 말은 겨우 한 사람의 절규였지만 인터넷이라는 큰 물결 속에서 쉽게 잠겨버렸습니다. 2004년 당시 성인 남성 실종은 큰 관심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어른이 사라졌으면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 실종이 실제로 가출이나 잠적이었기 때문에 성민의 사건도 그런 범주로 쉽게 묶였던 것이죠. 6월 21일 화요일, 친구들은 대자보를 만들었습니다. A3 용지에 성민의 사진을 크게 인쇄하고 아래에 글을 적었습니다. 친구 황성민을 찾습니다. 프린트 가게에서 100장을 인쇄하고 시내 곳곳에 붙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은행 앞 게시판, 공원 입구, 상가 유리문. 가게 주인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하며 붙였죠. 그러나 대자보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어 찢어지거나 누군가 떼어가거나 새로운 광고 전단지에 덮여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다시 붙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질까? 성민이를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지치고 흔들리고 회의감이 스며들었습니다. 6월 23일 목요일, 전국 뉴스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울에서 연쇄살인 용의자가 검거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 소식에 집중했습니다. TV, 신문, 포털 메인. 하루아침에 세상의 관심이 한 곳으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화령시 27세 남성의 실종 사건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묻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아들 소식 없나요? 형사는 늘 같은 말로 답했습니다. 아직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형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낮엔 반찬 가게에서 손님을 맞았고 밤이면 성민의 방에 들어가 혼자 울었습니다. 책상 위 먼지, 정리된 옷장, 그대로 걸린 셔츠. 모든 것이 6월 13일 아침에 멈춰 있는 듯했습니다. 성민아, 엄마는 여기 있어. 돌아와야지. 그 목소리는 텅 빈 방에만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철물점을 열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멍하니 서 있다가 한참 후에야 물건을 찾아주곤 했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민에게 했던 말, 조심해서 다녀와라는 한 문장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 말이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버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지연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았고 무슨 일을 해도 성민 생각이 나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나 전화가 올까봐, 혹은 문자가 도착할까봐. 하지만 화면은 늘 조용했지요. 그녀는 계속 성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그 안내 멘트를 듣는 것조차 성민과 이어져 있는 마지막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민의 미니홈 피에는 친구들이 남긴 글만 가끔 올라왔습니다. 성민아, 빨리 나타나라. 걱정된다. 진짜. 하지만 방문자 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졌습니다. 7월에 들어서면서 언론 보도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화령일보 기자에게 어머니가 전화를 걸자 돌아온 답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진전이 없으면 기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독자들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관심을 잃거든요. 그 말은 잔인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변화 없는 실종 사건은 언론에게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색 인원은 처음 7명에서 5명, 3명,
그리고 마지막엔 2명으로 줄었습니다. 경찰도, 언론도, 사람들도 점점 이 사건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기억은 그렇게 빠르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해 여름, 사람들은 올림픽 소식으로 열광했습니다. 거리에는 태극기가 걸리고 TV는 선수들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그 뜨거운 환호 속에서 화령시의 한 청년은 아무 말도 없이 천천히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어머니만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성민은 여전히 현재였습니다. 여전히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아들이었고 어디선가 길을 잃고 있을 뿐인 아이였습니다. 관심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만이 한 어머니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지요. 2004년 6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32분 화령시 외곽 송림공원 관리인에게서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공원 주차장에 탄 차가 있습니다. 냄새도 이상합니다. 혹시 경찰에서 확인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찰차가 도착했을 때 주차장 구석에는 검게 타버린 차량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원래는 흰색이었을 차량이지요. 지금은 재와 그을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열에 뒤틀려 있었지만 숫자는 남아 있었습니다. 45바 3821점. 무전기 너머로 답이 돌아왔습니다. 실종자 황성민 씨 차량 맞습니다. 주차장에는 짧은 침묵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즉시 형사팀과 과학수사팀을 불러들였습니다. 30분 뒤 현장에 도착한 형사 6명과 과학수사요원들은 전소된 차량을 둘러싸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2004년 당시 경찰 장비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용 카메라도 아직 필름을 사용하던 시절이었지요. 찰칵, 찰칵. 니콘 F91 셔터음이 공원에 가볍게 퍼졌습니다. 25년 경력의 강 형사가 차량을 돌며 관찰했습니다. 완전 전소네요. 이건 누가 불을 붙인 겁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의자 스프링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대시보드는 녹아내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모두 산산조각 나 있었지요. 트렁크는 이미 열에 의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요원이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금속이 비틀리며 작게 신음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트렁크 내부에는 탄 잔해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요원이 하나씩 꺼냈습니다. 먼저 검게 그을린 골판지 조각들, 택배 상자였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손바닥만 한 금속 파편. 요원이 자세히 살폈습니다. 휴대용 연료통 같습니다. 플라스틱은 다 타버리고 금속만 남은 것 같습니다. 강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고 화재와 방화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요원이 멈춰섰습니다. 손에 쥔 것은 반쯤 녹아붙은 은색 테이프 조각이었습니다. 덕트 테이프였지요. 형사님 안쪽에 뭔가 붙어 있습니다. 요원이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뒤집었습니다. 그 안에는 타다 남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들은 차량 내부 잔해도 하나씩 수거했습니다. 섬유 조각, 금속 파편,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잔해들. 모두 국과수로 보내기 위해 정리했습니다. 송림공원이라는 장소 역시 의미심장했습니다. 시내에서 20분 거리. 밤이면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지요. 범인은 그것을 알고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CCTV는 없었습니다. 공원도 주변 상가도 어느 곳에도. 2004년 지방의 외곽은 그랬습니다. 오후 1시 가족들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급히 공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현장 접근은 불가능했지만 20m 떨어진 곳에서 탄 차량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게 우리 성민이 차 맞아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에 사람은 없습니까?
강 형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다시 울음을 삼켰습니다. 안도와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표정이었지요. 한편 지연도 다급히 공원으로 왔습니다. 차단선 앞에서 탄 차량을 본 순간 그녀는 항변하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가 왜? 조수석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기억들이 그 검은 잔해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사들은 설명했습니다.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는 또다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전소 차량 발견 경찰 타살 가능성 수사 중. 타살이라는 단어 하나로 사건은 다시 전국의 관심 속으로 떠올랐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댓글 창은 순식간에 반응했습니다. 이제 보니 범인 있네. 왜 불태웠을까? 무섭다 진짜. 성민의 실종은 그렇게 명확한 사건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살인 가능성, 방화, 증거, 은폐. 경찰은 즉시 강력팀을 재편성했습니다. 회사, 거래처, 지인관계, 성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차는 타버렸지만 우리 성민이는 아직 그 작은 희망 하나가 어머니를 무너뜨리지 않게 붙들고 있었지요. 시간은 진실을 잠시 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을린 금속 조각들, 반쯤 녹은 테이프, 붙어있던 머리카락 몇 가닥. 그들은 모두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2004년 6월 19일 사건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지요. 6월 20일 일요일 아침 화령경찰서 강력팀은 비상 소집됐습니다. 주말이었지만 누구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사건 파일과 CCTV 테이프가 무겁게 쌓여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조용히 자리를 잡았고 강 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량 방화는 증거, 인멸이 목적입니다. 범인은 성민 씨와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주차장 CCTV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 형사 2명이 회사로 향했습니다. 경비실 직원이 VHS 테이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주일마다 덮어쓰는데 경찰이 미리 가져가셔서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경찰서로 돌아와 테이프를 처음부터 넘겼습니다. 퇴근 시간대 직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주차장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이미 여러 번 확인했던 장면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9시 1분 성민의 흰색 아반떼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짧은 도어 흔들림, 그리고 차량이 멈추지 못한 채 다시 빠져나가는 장면. 그러나 그 전의 시간대에서 화면이 멈춰 섰습니다. 잠깐. 8시 45분부터 다시 봐. 시간을 되감자 주차장으로 검은색 SMO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엔진을 끄지 않은 채 어두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차량이 멈췄습니다. 번호판 조회 결과는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김도현, 만 41세, 영업팀 과장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한 형사가 낮게 중얼댔습니다. 직속 상사가 퇴근 후에 왜 다시 회사로 온 거지? 영상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8시 45분부터 9시 1분까지. SMO는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민의 차량이 들어오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도어가 짧게 흔들리고 그 후 성민의 차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초 뒤 김도현의 SMO도 같은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따라간 겁니다. 강 형사는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김도현을 소환하죠. 6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 김도현 과장은 정장을 차려입고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손끝은 조금 굳어 있었지요. 조사실에서 강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6월 13일 저녁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김도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CCTV 사진이 책상 위에 놓이자 그의 표정이 짧게 일그러졌습니다. 서류를 두고 와서 잠깐 회사에 들렀습니다. 사무실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9분 동안 계셨습니다. 김도현은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을 규칙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초조함을 감추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누굴 기다린 겁니까? 황성민 씨였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시 3분 21초, 성민의 차량이 나간 뒤 20초 만에 김도현의 차량이 뒤를 따랐다는 사진이 제시되자 그는 말문을 닫았습니다. 신문은 3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김도현은 단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오후 2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한 형사가 급히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요한 제보자가 왔습니다. 제보자는 박미선, 34세, 화령시 시내 미용실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도현과 5개월째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월 13일 밤 도현 씨가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큰 실수를 했다고 했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박미선은 실종 기사와 전소 차량 보도를 본 뒤 이 모든 것이 연결된다고 느껴 경찰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다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김도현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박미선 씨가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당신이 큰 실수를 했다고 전화했다고요. 조용한 방 안에서. 그 말은 천천히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형사는 숨을 고르고 다시 압박했습니다. 당신 차량을 압수수색할 겁니다. 트렁크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머리카락, 혈흔, 섬유 조각. 김도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2시간 뒤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짧은 면담 후 김도현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시작했습니다. 혼내주려고 했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첫 문장이 자백이었습니다. 조사실의 녹음기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미선과의 관계, 지연에 대한 질투, 성민에 대한 뒤틀린 경쟁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민이가 가진 걸 제가 빼앗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걸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6월 13일 밤, 그는 술에 취한 채 회사로 다시 향했습니다. 누가 위인지 알려주겠다는 마음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민이가 도착했을 때 저는 화가 너무 나 있었습니다. 밀고 소리치고 차에 억지로 타라고 했습니다. 둘은 송림공원으로 갔습니다. 성민은 울고 있었고 김도현은 계속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기억은 조각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몸싸움이 있었고 성민이가 쓰러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전 무서웠습니다. 그는 처음엔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며칠 뒤 신문에서 실종 기사를 보고 다시 공원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를 뿌려 차량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시신은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불이 다 태웠을 겁니다. 녹음기 너머로 조용한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6월 22일 경찰은 김도현의 진술을 토대로 송림공원을 재수색했습니다. 그러나 강렬한 화재 흔적 속에서 뼈나 유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는 진실에 손이 닿았으나 결정적 증거는 불 속에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서에서 모든 사실을 들었습니다. 김도현의 자백, 질투와 분노,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순간.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요, 왜 우리 아들을? 그 울음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아무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도현은 성민 씨 장례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가족분들이 임시로 장례를 치르던 날 손을 잡아들이며 위로했던 그 사람이 김도현 과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 그 사람이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2004년 8월 12일 김도현은 살인과 사체유기, 증거인멸, 사망자 모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첫 공판은 대구지방법원 화령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일찍부터 가득 찼습니다. 성민의 가족과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사건을 지켜봐 온 지역 시민들이 조용히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들도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취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수갑이 찬 손목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판사가 정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김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짧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성민의 어머니였습니다. 재판은 3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일관되게 가명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충동적 실수였습니다.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단호했습니다. 범행 직후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차량까지 방화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도와 계획의 흔적입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해 거짓 위로를 건넸습니다. 인간적 양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악질적 범행입니다. 9월 23일 두 번째 공판. 불륜 관계였던 박미선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도연 씨는 평소엔 다정했지만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는 달랐습니다. 특히 황성민 씨 얘기를 자주 했어요. 쟤는 운이 좋은 애야. 뭐든 갖고 있어 같은 말이요. 질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투했다고 확신합니까? 네, 분명합니다. 회사 동료들의 증언도 비슷했습니다. 김 과장은 성민이한테만 유독 까다로웠습니다. 분명히 성민이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증언들은 김도현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폭발이 아니라 오랜 질투와 뒤틀린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뒷받침했습니다. 10월 14일 지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2달 만에 10kg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지연은 울음을 참아내며 말했습니다. 일과 관련된 연락이라면서 저에게 사적인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주말에 뭐 하는지, 누구와 있는지 불편했습니다. 성민 오빠도 힘들어했어요. 상사라서 거절할 수도 없고 저를 보호하고 싶어 했어요.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겼어. 그 문자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다시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11월 9일 최종 변론이 열렸습니다.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혹한 처벌은 피고인의 가족에게도 큰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검찰의 반박은 단호했습니다. 피해자는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없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족은 아직도 뼈 한 조각 찾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방화로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범죄의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민의 아버지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오래 버틴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아들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아들의 죄라도, 뼛조각이라도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아들을 죽이고도 장례식에 왔습니다. 제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아십니까? 제발 엄벌해 주십시오. 법정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2004년 12월 3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천천히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도연은 직장 후배에게 느낀 질투와 적개심을 해소하기 위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었음에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행 후 피고인은 차량을 방화해 증거를 인멸했고 심지어 피해자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해 거짓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는 극히 악질적이며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방청석은 술렁였고 성민의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숫자는 너무도 무거웠지만 그 무엇도 성민을 되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원히 27에 머물게 되었지요. 판결 다음 날 지역신문은 짧은 기사 하나를 실었습니다. 화령시 실종살인 사건, 범인 징역 20년. 단 10줄 남짓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이틀 이야기하다 잊었습니다. 댓글 몇 개가 달렸지만 금방 묻혀버렸습니다. 세상은 늘 다른 사건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화령시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1월 시의회는 시민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송림공원에 CCTV 4대가 설치됐고 가로등도 늘어났습니다. 도시 곳곳에 방범 카메라가 추가됐습니다. 화령경찰서는 실종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성인의 실종도 즉각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이 생겼습니다. 어른은 스스로 사라진다는 편견이 깨진 셈이었습니다. 성민이 다니던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당시엔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이 사건은 그 필요성을 잔인하게 보여줬습니다. 작은 도시가 한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 천천히 달라지고 있었지요. 성민의 가족은 삶을 재건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성민의 영정 앞에 물을 올렸습니다. 성민아, 엄마는 오늘도 여기 있어. 시신이 없어 장례도 치르지 못했기에 사진만이 유일한 제사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운영한 철물점을 2006년에 정리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던 날, 아버지는 성민이 어릴 적 가게에서 뛰놀던 모습을 떠올리며 조용히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합니다. 지연은 2005년 화령을 떠났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 일상을 다시 시작했지만 연애는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자꾸 성민의 마지막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시간도 그날 저녁에서 멈춘 상태였지요. 2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화령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구는 줄었지만 CCTV는 300대로 늘었습니다. 송림공원은 밝아졌고 사건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민의 어머니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매일 같은 자리에서 아들을 부릅니다. 성민아, 엄마는 오늘도 여기 있어. 조금만 기다려. 사진 속 27의 얼굴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2024년 12월 출소 예정입니다. 모범수로 감형을 받아 2년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올 세상은 달라져 있었고 그가 빼앗은 생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황성민의 죽음은 숫자나 정책으로만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도시 어딘가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울림이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지요. 누군가는 잊었어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2004년 여름에 사라진 한 사람의 이름, 황성민. 그 이름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설지요. 신문 기사 한 줄로 요약됐고 법원 판결문 몇 페이지에 기록됐고 그렇게 세월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 이름은 지금도 현재형입니다. 성민의 어머니는 2024년 오늘도 27에서 멈춰버린 얼굴 앞에 앉습니다. 그 얼굴은 세월의 변화를 모르는 채 젊은 표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든 것은 오직 어머니뿐이죠. 80대가 된 어머니의 손은 떨립니다. 그 떨리는 손으로 액자의 먼지를 닦으며 말합니다. 성민아, 엄마 오늘도 왔어. 그 말은 20해 가까이 매일 반복된 인사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비극을 흘러가는 뉴스처럼 지나칩니다. 모니터를 보며 안타깝다라고 말하고
댓글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남깁니다. 그리고 화면을 끄는 순간 있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고 다음 영상을 재생하며 우리의 일상은 다시 이어집니다. 우리는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비극이 지금도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마주해야 하는 빈 방, 더는 울리지 않는 전화, 돌아오지 않는 사람. 성민의 어머니에게 2004년 6월 13일은 끝나지 않은 하루로 남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이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나가고 매일 저녁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20해 동안 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오래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다시 꺼내는 걸까요?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을, 이미 결말이 정해진 비극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은 곧 정의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라진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한, 그들은 존재합니다. 황성민, 27, 성실한 회사원, 부모의 외아들이자 동료들의 좋은 친구였던 사람, 연인이 사랑했던 한 청년, 그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조용한 질문을 던집니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부당함을 겪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편해하는 표정을 보면서도 모른 척 지나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원래 저 사람이 저래요. 직장 생활이 다 그렇죠. 괜히 나섰다가 피해만 보지. 우리가 매일 되뇌는 이 말들은 정말 정답일까요? 성민의 동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과장이 성민에게 유독 거칠었다는 것, 지연에게는 부적절한 관심을 보였다는 것,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괜히 끼어들면 나만 피곤하지. 우리가 매일 하는 그런 선택이 그때도 반복됐을 뿐이죠. 20년이 지났습니다. 법과 제도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생겼고,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의무가 되었고, 도시 곳곳에 CCTV가 설치됐습니다. 실종 대응 체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견디고 있고, 어딘가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법은 변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변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지요. 성민은 혼자였습니다. 상사의 부당함 앞에서, 여자친구를 보호해야 한다는 부담감 앞에서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혼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도와줬다면, 작은 한마디라도 건넸다면 정말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압니다. 당신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 속에서 혹시 혼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불편한 상황을 참아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도울 일 있을까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방관도 선택이고 침묵도 행동입니다.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한쪽 편에 서버린 것이죠. 성민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혼자였다는 게 가장 슬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다들 모른 척했어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깊게 찌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김도현은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는 새 출발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황성민은 영원히 27입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기회도 회복의 시간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일까요? 법은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것이 법적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일, 잊힌 이름을 다시 불러내는 일,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존엄입니다. 기억은 힘이고 기억은 저항입니다. 기억은 사라진 사람들을 다시 이 세상으로 불러오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황성민, 1977년생, 2004년 6월 13일 실종, 27의 나이.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 혼자 고통을 견디는 누군가가 있는지도 한 번 더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는 것, 관심을 갖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선택할 수 있는 정의입니다. 이 채널은 잊힌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사라진 이름을 다시 부르고 묻혀버린 진실을 조용히 꺼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힌 이름을 다시 세상에 남기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기억은 곧 정의이며 정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힘이지요. 2004년 여름 화령시에서 사라진 황성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 곁에 성민이는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